지난 2008년 리먼 브라더스 경제 위기 사태 기억하시나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 모은 돈을 순식간에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 이것보다 더 큰 경제 붕괴가 다가오고 있다는 이런 경고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저자로 유명한 로버트 기요사키가요, 이번 2026년에 역사상 최악의 금융 붕괴가 올 수 있다라고 경고를 남기고 있습니다. 게다가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던 때 무려 67,000달러나 주고 비트코인을 더 샀다라고 해요.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설마 우리 부모님 세대의 은퇴 자금들이 한순간에 증발할 수도 있다, 이런 로버트 기요사키의 주장이 과연 사실일지 아니면 지나친 걱정일 뿐일 것인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기요사키가 주목한 숨은 뇌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블랙록 프라이빗 크레딧이라는 시장인데요. 이름부터 생소한 이 사모신용 시장이 사실 2008년 이후에 엄청나게 비대해진 그림자 금융입니다.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은행이 아닌 사모펀드라거나 자산운용사가 기업들한테 빌려주는 거대한 대출 시장이에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은행들이 대출을 조였었고, 또 그 빈자리를 블랙록 같은 거대 운용사들이 채워주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게 또 쌓이고 쌓여가지고 지금 이 사모신용 시장 규모가 무려 2조 달러, 우리 돈으로 2,000조 원이 넘는다라고 하는데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근데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이에 이 숨은 시장에서 심상치 않은 균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사건은 올해 초에 터졌습니다. 2026년 3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운영하는 260억 달러 규모의 대출 펀드에서 대규모 환매 제한 조치가 내려졌어요.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투자자들이 돈을 빼가려고 몰려왔을 때 블랙록이 일부만 돌려주면서 나머지는 당장 찾아가지 못한다, 이렇게 문을 걸어 잠근 겁니다. 불과 1분기 동안 펀드 자산의 9%에 달하는 12억 달러, 1조 5천억 정도가 한꺼번에 출금 요청됐었는데, 블랙록은 약속된 한도인 5% 정도만 내어주면서 절반가량인 5억 8천만 달러는 동결시켜버렸습니다. 이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내 돈을 찾고 싶어도 당장 절반밖에 찾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 세계 최고라는 블랙록마저도 이런 환매 중단 조치를 취했다는 것은 정말 상당히 이례적이고 또 위험한 신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또 이런 사태까지 올 수 있었던 걸까요? 블랙록의 돈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닐 텐데, 이 시장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돈을 빼려는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보셔야겠죠. 여기서 알고 보니까 문제는 펀드 안에 들어있는 대출 자산들의 실제 가치에 있었습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 블랙록 산하의 한 사모대출 펀드가 레노버 홈 파트너스라는 이런 기업에 1억 5천만 달러, 약 2천억 정도를 빌려줬는데요. 2025년 11월까지만 해도 블랙록은 이 돈을 장부에 100% 회수 가능하다, 이렇게 멀쩡한 자산으로 평가해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뒤에 그 기업이 파산해버리면서 그 대출 채권의 가치가 하루아침에 0달러, 완전히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는데요.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문제없다고 평가되던 대출들이 한순간에 전액 손실로 바뀌었다는 사실. 이 운영사 스스로도 내부 모델로서 자산 가치를 매겨왔었는데 실제로는 엉터리였던 겁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이런 것과 비슷했었죠. 이 부실주택담보대출이 잔뜩 섞인 채권들이 그 당시에는 신용평가사들에 의해서 AAA 등급, 이 최상위 안전으로 포장이 되었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휴지가 됐었습니다. 지금 사모신용 펀드들도 겉으로 멀쩡한 척하고 있지만 그 속은 이미 썩어 있었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겉보기랑 실제 가치가 이렇게 다르다면요, 시장 투자자들이 불안해져서 돈을 빼려드는 것도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모신용 시장의 문제점은 또 있습니다. 기업들이 빚을 졌으면 이자를 현금으로 갚아야 정상인데, 요즘에 금리가 워낙에 높다 보니까 현금 흐름이 막힌 기업들, 이자도 제대로 못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돈이 없으니까 이자를 현물로 지급하는 편법을 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원금에 못 낸 이자만큼을 그냥 얹어가지고 빚을 더 키우거나 아예 이자 대신에 자기 회사 주식 같은 것들을 주기도 하는데요. 영어로 PIK, 이 Payment in Kind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현물 지급이죠. 이렇게 하면 서류상으로 봤을 때 이자 받았다, 수익 났다, 이렇게 펀드 수익률이 찍히는데, 하지만 실제로 펀드에 들어온 현금은 단 1원도 없는 가짜 이득입니다. 이 장부에서는 이자로 돈 번 걸로 나오고 있지만요, 손에 쥔 건 없다라는 사실. 새로운 돈이 계속 들어오지 않으면 돌아갈 수가 없는 구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맞습니다. 폰지 사기랑 똑같은 원리예요. 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거를 두고 대놓고 폰지 사기라고 부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이 펀드들에서는 나중 투자자의 돈으로서 앞선 투자자의 수익을 메워주는 식으로서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고, 이렇게 기업들에게서 현금이 안 들어오고 또 새로운 투자까지도 끊겨버리면 펀드는 버티지 못합니다. 결국 지금 블랙록처럼 환매를 막아버릴 수밖에 없는 거겠죠. 이미 일부 현실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믿기 힘든 사건까지 터졌습니다. 2025년 중반 반킴 브람바트라는 사업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가짜 웹사이트랑 위조된 매출 송장을 이용해서
블랙록의 파트너 펀드랑 BNP 파리바 은행까지도 무려 5억 달러, 6,600억 정도 대출받는 사기를 쳤습니다. 그리고 돈을 빼돌리고 나서 파산 신청을 해버렸어요. 세계적인 거대 금융회사들이 고작 엉터리 서류 한 장 제대로 검증 못해가지고 수천억이라는 이 피 같은 돈들을 날려버린 건데요. 이 사건이 수십조를 굴리는 최상위 운용사들조차도 3호 대출의 기초자산을 들여다보는 검증들이 얼마나 허술했나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3호 신용시장은 투명성도 낮고요. 여기저기 위험 천지인데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도록 포장이 돼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시면 등골이 좀 서늘해지지 않으신가요? 문제는 이 펀드들의 돈을 댄 사람들이 단순하게 모험을 즐기는 부자들만이 아니라는 건데요. 사실 2조 달러가 넘는 3호 신용 자금의 큰 손들은 전 세계 각국의 연기금, 보험사 같은 기관들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은퇴자금과 보험료가 대거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건데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 이 노후 자산이 이런 위험한 곳에 묶여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요사키 측에서는 블랙록이 무너지는 경우에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자금들이 한순간에 증발할 수 있다라면서 강력하게 경고한 것도 과정이 아니겠죠. 겉으로 조용해 보이지만 이 그림자 금융 안에서는 2008년 리먼 사태 버금가는 큰 지뢰가 숨어 있었다라는 사실. 만약에 기업 부도율이 더 올라가고 또 환매 중단까지도 이어지게 된다. 그러면 펀드들은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헐값에 내다 팔기 시작을 할 거고 그렇다면 투매가 나오겠죠. 그러면 자산 가격이 급락하겠죠. 또 그것 때문에 연쇄 부도랑 마진콜이 터지는 악순환이 벌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우리가 봤던 딱 그 상황인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저거는 일부 특이한 기업들이 망한 거야. 시스템 전체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애써 버티고 있지만요. 글쎄요. 이렇게 수면 아래 숨겨진 위험들을 계속 두고 보시면은 또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뇌관 자체가 째깍거리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게 터졌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기요사키는 다음 단계로 미국 달러 자체의 가치 붕괴를 경고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3호 신용 시장의 위기랑 맞물려 있는 거대한 화약고예요. 바로 미국의 천문학적인 국가 부채 문제입니다. 숫자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2026년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는 38조 9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미국 전체 경제 규모 GDP의 122%에 달하는 빚입니다. 이 나라 경제보다도 빚이 더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쌓인 빚 때문에 미국 정부가 1년에 이자로만 내는 돈이 처음으로 1조 달러, 약 1,300조 원을 돌파했는데요. 1조 달러 이자라 이 돈이 어느 정도 규모냐? 미국 국방비나 노인 의료보험 예산보다도 많은 액수입니다. 미국이 군사 강국이라서 국방비 엄청 쓰는 건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것보다 이자 갚는 돈이 더 많다는 겁니다. 2025년에 통과된 원빅 뷰티풀 법, OBBBA 법안도 한몫을 했습니다. 이 트럼프 측에서 재임 중에 밀어붙인 이 법안은요, 이 기존의 감세 정책을 영구 연장을 해주고 TV나 초과 근무 수당은 세금을 안 매기고 또 새로운 지원금까지도 뿌리는 대규모 감세 그리고 지출 법안이었어요. 지금 당장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세금 적게 내니까 좋아 보이죠. 나라 살리면 근데 그만큼 적자 폭이 커지는 겁니다. 미국의 의회 예산국 12호 추계로서는 이 법안 때문에 향후에 10년간 4조 7천억 달러에 달하는 추가 적자가 날 거라고 합니다. 빚더미가 한마디로 더 커진다는 얘기겠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기축통화인 달러라도 버티기 힘든 임계점에 점점 다가가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제 기요사키 측에서는 왜 위기 상황에서 현금을 쥐고 있으면 패배자라고까지도 말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정부 빚이 너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재정 우위라는 상태가 찾아옵니다. 이거는 정부가 빚과 이자 부담에 짓눌려서 중앙은행이 물가 잡는 것보다도 정부 살리기에 급급해지는 이런 상황들을 뜻하는데요. 지금이 딱 그렇습니다. 물가는 잡아야 되겠는데 금리를 올렸을 때 정부 이자 부담들이 폭증하고 또 경기도 나빠지다 보니까 연준이 딜레마에 빠진다는 사실. 결국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런 상황에서는요. 중앙은행이 눈 딱 감고 돈을 찍어내는 길을 선택하곤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연준이 양적 완화라는 이름으로써 이 전자 프린터를 켜가지고 국채를 잔뜩 사준다는 거예요. 국가가 빚을 감당 못하면은 달러라도 찍어서 갚겠다는 거죠.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돈을 마구마구 푼다. 화폐의 가치가 떨어질 거고 물가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도 코로나 구제책으로서 달러를 왕창 풀었었다가 미국 물가가 폭등했었죠. 만약에 앞으로 주식시장 폭락이라거나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이 세수가 줄어들고 실업자는 늘어서 정부 적자가 더 불어날 겁니다. 근데 그때도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를 순순히 사줄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만약에 국채를 안 사주면은 연준이 또 어쩔 수 없이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기요사키는 이런 상황을 두고 연준을 가리켜서 마르크스주의자 연준이다라고까지 조롱을 했는데요. 그만큼 무제한 돈풀기가 불가피해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경우에 달러를 현금으로 쥐고 있는 사람이 가장 위험해질 겁니다. 이유가 뭐냐?
내가 가진 현금의 구매력이 뚝뚝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가령 10년 전에 1달러로 사던 물건이 이제 2달러, 3달러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은행에 돈 꼬박꼬박 모아봤자 나중에 그 돈의 가치가 반토막 날 수도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위기가 오면은 현금이 왕이다, 이 캐시 이즈 킹이라고 해서 주식 다 팔고 현금 챙겨 놓으라는 말이 있지만요. 기요사키는 지금 같은 시대에 그랬다가는 이게 왕이 아니라 완전히 루저, 패배자가 될 거라고 경고합니다. 앞으로의 달러 가치가 큰 폭으로 훼손되는 말 그대로 화폐 시스템 자체에 위기가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정답은 뭘까요? 이 종이돈을 버리고 가치 있는 실물 자산으로 피신을 하라는 건데, 인류 역사상 화폐의 가치가 폭락할 때 사람들이 차지한 최후의 보루, 바로 희소한 실물 자산입니다. 이 금이나 은 같은 귀금속이 대표적이죠. 로버트 키요사키 측에서도 오랜 기간 금과 은의 열렬한 신봉자였습니다. 근데 정말 흥미롭게도 이번에는 조금 다른 선택을 했어요. 2026년 2월 비트 가격이 6만 달러대까지 내려가서 시장이 공포에 빠졌을 때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겁을 먹고 팔거나 눈치만 보고 있었죠. 근데 키요사키는 오히려 그 순간에 나는 비트코인을 더 샀다라면서 본인 트위터 X 계정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것도 6만 7천 달러를 주고 산 건데, 이 비트코인 한 개에 우리 돈 9천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인데 남들은 떨어진다고 난리일 때 왜 굳이 그 가격에 추가 매수했을까요? 키요사키가 밝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방금 말씀드린 연준의 달러 찍어내기에 대비하기 위해서요. 이 돈을 마구마구 풀면은 달러 가치가 떨어질 테니까 그 대안으로서 비트코인을 더 확보해 둔 거죠. 둘째 이유는 핵심인데요. 키요사키가 비트코인 공급량은 2100만 개로 한정되어 있고 또 이미 1900만 개 이상이 채굴돼서 그 마법의 끝을 향하고 있다고 썼어요. 즉 비트코인은 절대로 마음대로 늘어날 수 없는 희소 자산이라는 점들을 강조한 겁니다. 이 비트코인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만들어진 디지털 자산이지만 그 프로그램 코드를 처음 짠 사람이 애초에 총량을 2100만 개로 못 박아뒀기 때문에 아무리 전 세계 컴퓨터를 동원해도 이 제한을 넘길 수 없게 수학적으로 설계해 놨습니다. 심지어 비트코인은 채굴로서 새로운 코인이 나오는 속도마저도 시간이 갈수록 느려지도록 설계되어 왔어요. 이 4년마다 신규 공급이 절반으로 뚝 떨어지는 반감기라는 이벤트가 있는데요. 실제로 2024년 4월 네 번째 반감기가 도래해서 이제 매년 새로 나오는 비트코인 양이 전체 대비 0.9%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수치가 금의 연간 증산율보다도 낮은 수준인데 갈수록 말 그대로 희소해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면은 금과 뭐가 다른 걸까요? 우리가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 알고 있는 금은 분명 희소하겠지만요.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채굴을 늘릴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금값이 폭등하면은 평소에 돈이 안 돼서 안 파던 깊은 금광이라거나 저품위 광맥들도 캐낼 유인이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 금 같은 경우에 채굴 기술과 자본만 충분하면은 연 1에서 2% 정도씩 꾸준히 공급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구에 매장된 양이 한정돼 있어서 무한정 캐낼 수는 없겠지만요. 적어도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도 약간은 따라 늘어나는 이런 탄력성이 존재합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일정 속도로 2140년에 총 2100만 개만 도달하면 끝입니다. 그 전에는 10분마다 조금씩 정해진 양만 나오고요. 또 2140년 이후에는 아예 한 개도 추가 생산이 안 돼요. 완벽하게 비탄력적인 공급인 건데, 그래서 키요사키가 마지막 2100만 번째 비트코인이 채굴되는 순간 비트코인은 금보다 더 나은 자산이 된다, 이렇게까지도 선언을 한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금은 아무리 좋아도 나중에 좀 더 나올 수 있겠지만요. 비트코인은 더 나올 수 없으니까 진정한 의미의 한정판이라는 뜻이겠죠. 이 투자에서 멘탈이 흔들린다라고 느껴지신다면 시장을 맞추려고 하시기보다는요, 어떤 상황이어도 대응할 수 있는 생각을 먼저 해두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소에 투자 시장을 대하다 보시면은 스스로 멘탈이 약하다라고 느끼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내가 사면 떨어지고 또 팔면 다시 올라가는 이런 경우들 점점 반복되다 보면은 점점 자신감 자체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시장이 점점 더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시장을 예측하려는 생각이라거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습관들을 조금 내려놓는 것이 좋은데요. 많은 분들께서 리플 XRP 얼마에 팔까요? 이런 질문들 하실 때 이미 마음속에서는 상승에 대한 기대감과 내가 팔고 싶은 가격이 이미 정해져 있는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투자에서는요, 그 기준을 먼저 정해두시기보다도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시장이 어떤 분위기인지, 만약에 지금처럼 하락장이 길어졌을 때 나는 그 상황을 버틸 수 있는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보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삶에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들이 분명 좋은 태도입니다. 하지만 투자 시장에서는 조금 다르게 접근할 필요성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요. 항상 좋은 상황만 생각하시기보다도 오히려 좋지 않은 상황들, 예상하기보다 더
어려운 상황들 미리미리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들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락장이 더 길어지면은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어느 가격까지 내려왔을 때 나는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 미리 생각해 두시면은 실제로 시장이 하락했을 때 당황하시기보다는 준비된 대응 자체가 가능하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준비만 되어 있으시면은 하락장이 단순하게 두려운 구간 정도가 아니라요, 대응이 가능한 구간으로 보이기 시작을 할 거고, 결국에 투자에서 중요한 점은 시장을 완벽하게 맞추는 능력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투자 시장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사람들은요, 가장 낙관적인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운 상황까지도 미리 생각하고 또 미리 준비해둔 이런 분들이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 전설적인 투자자 스탠리 드리켄 멜러 측에서는 자산 버블에 8회 말이 돌입했다, 강력하게 경고를 남겼습니다. 이 정말로 자산 거품의 막바지에 와있다, 이런 얘기인데, 만약에 이 거품이 터진다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달러로 상징되고 있는 기존 돈의 시대가 흔들릴 때 이 과연 어떤 새로운 자산이 그 빈자리를 다시 채우게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놓치고 있는 결정적인 흐름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이 바로 달러 패권의 몰락과 버블 8회 말, 그리고 리플 XRP가 주도하게 될 거대한 부의 이동인데요. 사람들이 보통 이런 금융위기가 왔을 때 주식 폭락, 그리고 경기 침체 같은 표면적인 현상만 바라보십니다. 하지만 정작 스마트머니, 즉 눈치 빠른 큰손들은 남들 모르게 자금을 다른 곳으로 슬쩍 옮기고 있는 상황인데, 2025년 4월 이 폭락 장면을 생각을 해봤을 때요, 주식이 곤두박질 치고 또 심지어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마저도 덩달아 30% 가까이 급락했죠. 모두가 패닉에 빠진 그 순간 이 수면 아래에서는 일부 거물 투자자들이 눈을 돌린 곳이 있습니다. 그냥 금이나 현금 같은 전통적인 안전자산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인프라 자산이었고, 국경을 넘어가지고 돈을 주고받을 때의 비효율에 대해서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기술, 바로 리플의 XRP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이에 똑똑한 자본들은 이미 새로운 길을 찾아서 움직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렇다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걸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이해하시려면 50년 전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1971년 8월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달러랑 금의 퇴원을 중지했었죠. 원래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던 것들을 일방적으로 취소해버린 건데, 이때부터 달러는 금이라는 안전장치를 잃어버리고 말 그대로 믿고 찍어내는 법정화폐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필요하면 무제한으로 돈을 찍어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이후로 50년 동안 전 세계는 빛을 내가지고 경기를 부양하는 거대한 통화 실험을 해왔습니다. 최근에 10년 동안 각 국가의 중앙은행들은요, 이 금리를 제로에 가깝게 낮추면서 시중에 돈을 풀었죠. 돈이 너무 저렴하니까 기업이든 국가든 앞다퉈가지고 빛을 최대한 끌어다 썼습니다. 그 덕분에 한동안 경기도 좋아 보였고, 또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모든 자산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상승했어요. 근데 이렇게 부풀릴 대로 부풀린 상황이 바로 드라켄밀러가 말한 길의 끝인데요. 더 이상 빛으로 끌어올릴 여력이 남지 않는 이런 거품의 막바지였던 거죠. 그리고 이 거품 자체가 얼마나 위태로운지는 2025년에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2025년 4월 2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소위 해방의 날 관세라는 것들을 전격 발표했는데, 동맹국이든 적국이든 가리지 않고 모든 수입품에 10%대 기본 관세를 때리고 일부 국가에서는 100%가 넘는 징벌적 관세에 대해서 매기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이 세계 무역 질서를 흔드는 엄청난 조치였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발표가 나온 그 주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동안 전 세계 증시에서 6조 6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800조 원의 시가총액이 증발을 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남짓한 기간에 총 10조 달러 가까운 부가 사라졌고요. 미국 대표지수 S&P 500은 1950년대 이래 최악의 4일 연속 폭락까지도 기록을 하면서 순식간에 약세장 직전까지도 추락을 했습니다. 단 이틀 만의 참사에 대해서 시장은 그야말로 공황 상태에 빠졌고요. 이 사건은 무엇을 보여줬을까요? 겉으로 봤을 때 탄탄해 보이던 전통자산 시장이 사실은 얄팍한 신뢰랑 유동성에 기대어 있다는 것들을 여실히 드러낸 사례입니다. 중앙은행이 돈줄을 죄거나 또 국제정세에 작은 충격만 오더라도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 있다, 이 사실을 모두가 목격을 한 거죠.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면 투자자들은 안전한 피난처를 찾기 마련이겠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거는 이번 폭락 때 드러났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는 비트코인조차도 이번 위기에서 안전자산 역할을 하지 못했고, 관세 쇼크가 터지면서 비트 가격은 기대랑은 다르게 주식과 함께 미끄러졌는데요. 약 10만 9천 달러에서 7만 7천 달러 선까지 30% 가까이 급락했었죠. 한편 금은 어땠을까요? 역시 전통적인 안전자산답게 금값은 폭등을 했고, 4월 폭락 직후 저점과 비교했을 때 74%나 상승하면서 온수당 5,000달러 돌파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시험에 실패하고 금은 제 몫을 했다라는 건데, 그리고 이 지점에서 진짜 눈치 빠른 큰손들은요, 또 새로운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단순하게 금처럼 가치만 저장하는 자산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낡은 금융 인프라를 대체할 수 있는 유틸리티 자산에 주목을 하게 된 거고, 바로 현실 세계 자금 흐름의 문제를 해결할 기술 말이죠. 사실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는 이미지로는 성공했지만요, 속도가 느리고 또 실시간 결제에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마침 리플 XRP 같은 경우에 처음부터 은행 간 실시간 송금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디지털 자산입니다. 이 전통적인 시스템이 무너질 때 진짜로 대안이 될 만한 이런 기술 인프라를 미리 찾아봤다라는 것. 스마트머니가 조용히 XRP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배경입니다. 그리고 한편 미국 내부에 이런 부채 거품 문제가 터지기 전부터 밖에서는 다른 균열들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바로 전 세계적인 탈달러화 흐름인데요. 말 그대로 나라들이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움직임이고, IMF 공식 통계를 봤을 때 1999년 당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가진 외환 보유액 중에 달러 비중이 71%였어요. 거의 압도적이었죠. 그런데 2024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비중이 57.3%까지 떨어져 버렸습니다. 20년 만에 12% 이상 급락한 건데, 수치로 증명되는 달러 패권 약화 현상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그 배경에는 지정학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미국을 비롯한 G7 국가들이 러시아를 글로벌 금융 결제망에서 퇴출했고요. 러시아의 달러 자산을 동결해버렸죠. 이걸 지켜본 브릭스 같은 신흥국들이 등골이 서늘해졌고, 우리도 미국 마음에 안 들면 달러 자산 한순간에 묶일 수 있구나 강력하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미국 달러를 쓰지 않고 서로 거래할 방법을 찾기 시작을 해요. 실제로 그 이후에 중국을 비롯한 움직임들이 눈에 띄게 빨라졌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국제 무역 결제에서 중국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2년 초 2%도 안 됐었는데 1년 만인 2023년 초 4.5%까지 뛰었습니다. 2023년 한때는 6% 수준까지 상승해서 유로화를 제껴버리기도 했었고요. 중국뿐만 아니라 브라질 같은 경우는 픽스라는 자체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보급까지도 하면서 이 자국 통화로 거래를 늘리려고 했어요. 러시아, 인도를 포함한 브릭스 국가들은요, 서로 통화 수합 협정을 맺어가지고 달러를 거치지 않고 무역 대금을 정산하는 실험까지도 했습니다. 브릭스 페이 같은 이 블록체인 기반의 공동 결제망을 구축하려는 시도도 있었죠. 하지만 이렇게 달러를 대체하려는 시도에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브릭스 나라들끼리도 사정과 속내가 제각각이라는 건데, 예를 들어가지고 인도랑 중국 같은 경우 국경 분쟁도 있었고요. 또 서로 견제하는 사이입니다. 회원국들 경제 규모 차이도 엄청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브릭스 공동 통화 같은 아이디어는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설령 새로운 기축 통화를 만든다라고 할지라도 어느 한 나라 통화를 밀면은 또 나머지 나라들이 꺼림칙하겠죠. 믿음의 부족이라는 이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겁니다. 게다가 여기에 정치적인 압박까지 겹쳤습니다. 이 당시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브릭스가 단일 통화 채택했을 때 해당 국가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 초강수를 내놨었는데,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달러 대신 딴 거 쓰지 마라 이렇게 경고를 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브릭스 국가들도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고, 달러에 계속 의존하자니 불안했고요. 또 독자 통화를 만들자니 서로 믿기 어려웠고요. 노골적으로 제재를 예고한 미국 눈치도 보여서 진퇴양난이었죠. 이 진퇴양난을 풀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XRP였다는 사실. 왜 그럴까요? XRP가 특정 국가의 통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정 은행, 또 특정 기업의 폐쇄망도 아니죠. 전 세계 누구나 쓸 수 있죠. 이 공개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도 중국도 아닌 제3의 중립적인 교량통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예를 들어가지고 인도랑 브라질이 거래할 때 어느 한쪽의 화폐를 쓰면은 한 나라에 힘이 실리겠죠. 근데 중립적인 XRP 같은 중립 네트워크를 사용해버리면은 그런 정치적인 부담이 줄어듭니다. 실제 무역 대금을 복잡한 환전도 없이 몇 초 만에 바로 주고받을 수 있고, 수수료마저도 거의 제로에 수렴할 정도로 저렴하죠. 기업들도 편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달러 패권에 도전하면서도 그렇다고 특정 국가 통화에 종속되기도 싫은 나라들한테 XRP 원장, 이 리플 레저 같은 경우는 정말 합리적이고 안전한 인프라로서 비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들을 통해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XRP의 기술적 진보들도 이 뚜렷한 상황에서 XRP 현물 ETF 승인됐죠. 미국 SEC랑 소송 끝났죠.
이제는 클래리티 법안까지도 통과를 앞두고 있죠. 이렇게 규제 장애물들 하나둘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큰 손들은 XRP를 사고 있는 걸까요? 이 표면적인 가격 흐름만 봤을 때 아직까지 조용해 보여요.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될 몇 가지 선행 지표들이 있습니다. 이 드라켄 밀러 같은 거장들은 실업률이나 GDP 성장률 같은 뒤늦은 지표를 보지 않는다라고 해요. 대신에 기업들의 주분량, 또 물류 지표처럼 앞서서 움직이는 이런 데이터들을 본다라고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부분의 분들께서 거래소의 가격 차트랑 거래량을 보시지만 정말 중요한 힌트는 이 블록체인 내부 데이터에서 먼저 나타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MVT 비율이라는 게 있죠. 이 말은 어렵지만 쉽게 풀어드려 보자면은 네트워크 가치 대비 트랜잭션 비율의 약자인데요. 한마디로 코인의 시가총액을 그 코인 네트워크에서 하루에 실제로 주고받은 금액으로 나눈 값입니다. 이 전통 주식으로 따져보면은 주가 수익 비율 퍼 같은 건데 이 비율이 낮아진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가격에 비해서 실제 사용이 많다는 뜻이겠습니다. 가격은 그대로인데 그 코인이 결제되고 옮겨지는 양이 엄청 늘어난다. 그럼 당연히 MVT는 떨어지겠죠. 근데 그거는 곧 현재 가격이 네트워크 실제 사용에 비해서 저평가되고 있다. 이런 신호가 됩니다. 실제로 XRP MVT 비율을 보면은 2015년 이후에 계속 낮아지는 추세고 최근에 한 자릿수에서 수십 사이에 매우 낮은 값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다른 많은 코인들은요. MVT가 수백 이상이기 때문에 숫자가 낮다라는 것은 그만큼 XRP 네트워크에서 실제 돈이 활발히 돌고 있는데 시세는 그만큼 반영이 안 되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신호는 활성 지갑 주소랑 실제 트랜잭션 증가세입니다. 2025년 1분기 통계 봤을 때 리플 레저 1일 활성 주소 숫자가 전분기 대비 142% 급증했고요. 하루에 13만 4천 개 정도의 지갑이 활발히 움직였다라는 건데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리플 레저에서 처리된 거래 건수가 6억 4천만 건이 넘었고 여기서 놀라운 거는 시장 분위기가 침체였던 시기 이런 지표가 꾸준히 상승했다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단순하게 투기 거래가 아니라는 거고 가격이 지지부진할 때는 단타 치는 개인들은 오히려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도 거래량과 주소 숫자가 증가했다는 거는 은행과 송금업체와 기업 등의 실제 사용이 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실제 사례도 있어요. 도이치뱅크, 소시에테제네랄 이런 유럽의 대형 은행들 리플 레저 기반으로 유로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면서 국경 간의 결제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오딜 서비스를 이용해서 유로화를 이동시키는 실험까지도 현실화된 거죠. 이런 식으로 이름난 금융기관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리플 레저상의 활성 지표들 올라갈 수밖에 없었겠고요. 세 번째로 보셔야 될 거는 파생상품 시장 구조입니다. 이건 조금 기술적이지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2025년 하반기 XRP 선물과 옵션 같은 파생상품 시장이 상당히 과열됐었죠. 이 미결제 약정이라고 아직까지 청산되지 않고 쌓여있는 선물 계약 규모가 2025년 10월경에 6억 6천만 달러까지 급증했었고 근데 2026년 3월 이번 달 초에는 이 규모가 2억 달러 남짓까지 확 줄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가격 하락과 함께 레버리지 투자 포지션들이 대거 정리된 거고 어려운 말로 하면 롱스퀴즈, 빚내서 베팅한 세력들이 전부 다 털렸다는 뜻입니다. 겉으로 가격 하락하니까 나쁜 뉴스처럼 보이죠. 사실 이거는 시장 체질 개선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고점에서 욕심부리던 투기 세력들이 싹 정리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오히려 튼튼한 매수 주체들이 가격을 떠받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물론 이런 해석에 반대하는 시각 충분히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직은 달러 세상이 굳건한데 너무 앞서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이 대표적인데 실제로 지금도 전 세계 무역거래 80% 이상은 달러로 결제되고 있어요. 브릭스가 탈달러를 외쳐도 당장 달러를 대체할 현실적인 통화가 없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 특히 브릭스 회원국들끼리 이해관계 충돌이 많기 때문에 미국 달러를 완전히 대체하려면 또 정치적으로 넘어야 될 산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이런 반론에도 일정 부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이 달러가 여전히 국제 무역 중심의 핵심 축이고 하루아침에 그 지위를 잃어버린다?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브릭스가 새 통화를 만든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프로젝트죠. 하지만 그렇다고 상황 변화가 없을 거라고 단정하기도 힘듭니다. 현재 공개된 자료를 봤을 때 분명히 달러 의존도를 줄이려는 흐름들이 해마다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각 국가 중앙은행이 외환보유고에서 달러 비중 줄여가는 추세가 명확하고요. 중국, 러시아는 무역에서 달러를 빼고 직접 자국 통화로 거래하는 비율을 높여가고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탈달러화 물결이 서서히 퍼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뭘까요? 지금까지의 정보를 토대로 조심스럽게 예측을 드려보자면은 이 드래켄 밀러 경고대로 앞으로 2년 3년 안에 한 번쯤은 자산 거품 꺼지면서 경제 침체나 시장에 큰 조정이 올 가능성 충분히 높습니다. 이 부채로 버티던 경제가 한계에 부딪힌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세계 각 국가의 중앙은행, 특히 미국 연준은 가만히 있지 못할 겁니다. 2020년 팬데믹 때 그랬던 것처럼 다시 서둘러서 금리 인하하고 양적 완화하고 돈을 풀어서 시장에 유동성 공급하고
이렇게 시작을 할 거예요. 일종의 응급처치가 나올 텐데 이러면 자산시장 폭락은 일단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시중에 돈이 넘치게 되니까 화폐의 구매력은 또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와 동시에 국제 무역 환경은 또 어떻게 될까요? 한쪽에서 미국이 보호무역에 나서고 또 다른 쪽에서는 브릭스가 달러 패권을 흔들려고 할 겁니다. 서로 간의 신뢰는 더 깨질 거고요. 교역 마찰은 더 심해지겠죠. 이렇게 뒤숭숭한 상황에서 역설적이게도 모두가 원하는 해결책은 비슷한 방향성을 가리킬 수 있다는 거. 바로 누구나 믿을 수 있는 중립적인 결제망입니다. 이 미국이나 중국처럼 한 나라에 치우치지 않고요. 미리미리 돈을 맡겨둘 필요도 없고 실시간으로 거래가 완료되는 투명한 브릿지 통화 인프라가 절실해질 겁니다. 금융 시스템이 흔들릴수록 또 큰 빈틈을 메울 수 있는 새로운 표준들이 필요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리플의 XRP가 거의 유일무이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 소송 끝나가지고 법적으로 불확실성 없어졌죠. 그리고 기관용 달러 스테이블 코인까지 출시해서 RLUCD로서 실물 경제랑 연결고리도 강화했죠. 게다가 리플의 ODL 서비스를 통해서 네트워크는 준비를 마쳤고 이제 기다리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에서 클래리티 법안까지 통과돼서 규칙이 명확해진다. 그럼 큰 은행들도 본격적으로 XRP 기반 결제망에 참가할 수 있을 거고 신흥국의 은행과 기업들도 눈치를 덜 보고 XRP를 글로벌 결제에 활용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연간 150조 달러에 달하는 스위프트 국제 결제 물량 중에 상당 부분이 서서히 리플 레저에서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 금액으로 따져봤을 때 몇십조 달러 규모의 돈 흐름이 새로운 길로 옮겨갈 수가 있다는 사실. 물론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팩트들 종합해 보면요. 이런 방향성으로 나아갈 징후는 충분해 보입니다. 그리고 일단 거대 기관 자본의 물꼬가 XRP로 트이기 시작만 하면요. 한정된 수량의 XRP 토큰이 감당해야 될 거래 규모가 폭증하게 될 거고 그때 가격의 재평가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지금까지 규제 불확실성 때문에 억눌려 있었지만요. 이제 댐들이 무너진 물처럼 기관들의 돈이 밀려든다. 그럼 XRP의 가치는 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는 거겠죠. 확장일 때는 투자 기회 자체가 사라진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 시장이 안 좋고 또 내일 시장 안 좋고 이번 달 올해 내내 시장이 답답하다 해가지고 투자 시장이 끝났다? 이렇게 보긴 또 어렵겠죠. 오히려 단기 저점 구간에서 천천히 모아나갈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길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평균 단가 높은 분들 입장에서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이런 기회와 시간 자체가 더 늘어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분할 매수를 하는 투자자분들께서는 오히려 이런 환경 자체가 더 나쁘기만 한 것도 아니겠습니다. 시장이 조용하고 또 지루한 움직임을 보일 때 조금씩 오히려 비중을 모아나가기에는 더 편한 환경들이 만들어지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지금 갑자기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리플이 급등을 하게 된다면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을까요? 누군가 아직까지 충분히 매수를 못한 상태일 수도 있는 거고 또 신규로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 자연스럽게 평균 단가 높은 가격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경우들도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시장 좋을 때 잘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요.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이 상승장이 시작되고 나서 뒤늦게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을 하면은 이미 가격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반대로 시장이 조용하고 답답할 때 이때 조금씩 준비를 해두고 비중 조절하면서 대응을 해오셨다면은 막상 시장이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을 때 훨씬 더 여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만들 수가 있겠죠. 결국에 투자에서 중요한 거는 시장 좋을 때의 판단이 아니라 시장이 좋지 않을 때 그때 어떤 태도로 대응하고 있었냐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답답한 시간도 단순하게 견디는 시간이 아니라요. 다음 상승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한 거고 항상 말씀드리는 업비트 미썸 현물 매매로 안전하게 운영만 하셔도 충분한 시장입니다. 최근까지도 리플에 엄청난 호재들이 쏟아졌는데 가격은 계속 폭락만 하고 있습니다. 도이치뱅크 같은 대형 은행들이 리플과 손잡는다. XRP 현물 ETF에 기관 돈이 막 들어오고 있다. 여러 가지 좋은 뉴스들 많았었는데 정작 XRP 가격은 계속 반토막이 나고 있는 상황이죠. 너무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왜 좋은 소식이 나올 때마다 오히려 가격은 급락하고 있는 걸까? 설마 누가 우리 모르게 가격을 누르고 있었던 건 아닐지. 오늘은 XRP 44% 폭락에 숨겨진 이면 우리가 잠든 사이에 벌어진 소름 돋는 가격 조작 패턴을 데이터로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되고 있는 건 미국 증시 개장 시간에 맞춰서 반복된 수상한 차트 움직임들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은요 24시간 열려있지만 전세계 큰손들은 뉴욕 월가 시간표를 따라가다 보니까 2월 한 달 동안 XRP 차트를 자세히 봤을 때 미국 주식시장이 열릴 때만 되면 묘하게 가격이 상승했다가 곤두박질 치는 이런 패턴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동일한 시간대에 이런 일이 무려 8차례 9차례나 있었다면
이건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 계획적으로 시세를 흔들었다. 이렇게 강력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미국 증시 개장 전에 동부 시간으로 아침 7시부터 아침 9시 사이, 이게 한국 시간으로는 밤늦은 시간대죠. 이때 아시아랑 유럽 시장 거래가 한산할 때 어떤 세력들이 적은 돈으로 XRP 가격을 슬금슬금 올립니다. 마치 오늘 밤 뉴욕장이 열리면 큰 랠리가 올 것처럼 보이게요. 그러면 전 세계 개인 투자자들, 특히 우리 같은 개미들은 드디어 오르나 보다 이렇게 기대감을 갖게 되겠죠. 하지만 딱 뉴욕 증시가 열리는 9시 30분, 이때부터 상황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이 월가 기관들이 일을 하기 시작하고요. ETF 자금이 들어오는 그 순간에 거대한 매도 물량들이 한꺼번에 시장에 쏟아집니다. 미리 프로그래밍된 알고리즘 매도봇들이 일제히 작동을 하면서 불과 몇십 분 사이에 방금 올라왔던 가격들 전부 찍어 누르고요. 또 오히려 추가 하락까지도 만들어내버립니다. 이 가격이 갑자기 확 꺾이니까 레버리지로 롱베팅했던 개인들 줄줄이 강제 청산당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식으로 개장 직후마다 급락을 당하면은 투자자들은 당연히 멘붕이었겠죠. 이게 한두 번이면 이거 시장 변동성 때문에 그러나 보다 할 텐데 딱 개장 시간대마다 이런 일이 한 달 동안 9번 반복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2월 내내 거의 매 주말마다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왜 뉴욕 시장만 열리면 XRP가 떨어지냐 탄식이 나왔어요. 데이터를 추적한 분석가들도 이게 우연히 9번이나 겹치면 이건 범죄다라는 말까지도 할 정도였습니다. 결국에 이건 자연스러운 시장 움직임이 아니라 이 고빈도 매매랑 허수 주문 같은 여러 가지 고도의 수법이 동원된 인위적인 가격 통제였다는 증거로 볼 수가 있는 거고, 개미들은 밤사이에 프리마켓 상승 미끼에 홀랑 낚였다가 9시 30분만 되면 던져지는 알고리즘 폭탄 매매에 당해버린 셈이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거 원래 미국장 열릴 때 변동성 큰 거 아니냐, 꼭 조작이라고 할 수 있겠나,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맞습니다. 증시 개장 시간에 글로벌 자금이 한꺼번에 움직이게 되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출렁이는 거는 흔한 일이죠. 비트나 이더리움 같은 다른 코인들도 개장 시점에 영향을 받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찾아본 바로는 XRP만큼 그렇게 반복적으로 똑같은 패턴으로 급락한 경우는 찾기가 어려웠는데요. 다른 메이저 코인들 같은 경우 이날 오르고 전날 내리고 제각각인데 XRP는 유독 미국장이 열리면 똑같이 떨어지는 일들이 너무 잦았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자연스러운 동조화로 보기엔 힘들지 않을까요? 게다가 보통 호재가 많았을 때요, 시장 분위기가 좋아져서 변동성도 완화되기가 마련인 건데 XRP는 좋은 뉴스 나오는 날조차도 이 매도 패턴이 나왔다 보니까 더 수상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호재 나오는 날 이야기를 드려볼까요? 올해 2월달 리플 관련 초대형 호재들이 연달아 터졌습니다. 독일의 도이치뱅크, 영국의 아비바 인베스터스, 여러가지 글로벌 기관들이 XRP 기술 도입한다고 발표했고요. 이런 뉴스들이면 당연히 가격이 상승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현실은 정반대였죠. 이 기관 파트너십 발표가 있을 때마다 XRP 가격은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실제로 1월 초 2.42달러까지 찍었었다가 2월 말에는 1.35 정도까지 밀리면서 정점 대비 44% 폭락했어요. 왜 이렇게 괴리가 생겼을까?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정답이 나옵니다. 올해 1월부터 2월 동안 고래 지갑들이 무려 38억 개의 XRP를 바이낸스 거래소로 보냈다. 쉽게 말씀드려서 큰 손들이 내다팔 수 있는 물량을 거래소에 잔뜩 옮겨놨다는 거죠. 특히나 2월 28일 이 주말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라는 지정학적인 악재가 터지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일주일 사이에 4억 7,200만 XRP 바이낸스로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엄청난 물량의 매도 폭탄이 떨어지니까 가격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겠죠. 이렇게 던진 시점들이 하나같이 호재 뉴스랑 겹친다는 사실이 중요한데요. 도이치뱅크 제휴 발표 때 다른 좋은 소식이 나왔을 때 그 뒤편에서 거대한 매도벽이 나타났었고, 이유가 뭐였을까요? 바로 뉴스의 팔아라 전략입니다. 이 세력들은 좋은 뉴스로 개미들이 사려고 달려들 때를 유동성 출구, 즉 자기들이 비싼 가격에 팔아치울 기회로 써먹은 겁니다. 뉴스 보자마자 와 하고 매수한 사람들, 사실 세력이 던지는 물량을 받아준 봉이 돼버린 거죠. 잔인하지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큰 손들은 계속해서 팔기만 한 걸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계속 던져서 가격을 눌렀는데 저는 그 이면에 또 다른 움직임이 있었다고 봅니다. 아까 바이낸스로 38억 개나 되는 물량이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보통 이렇게 거래소로 코인이 대량 입금되면은 거래소 지갑에 쌓여있는 코인 총량이 늘어나야 정상인데 의외로 전 세계 거래소들의 XRP 잔고는 오히려 감소세였어요. 2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모든 거래소가 모여낸 XRP 합계가 약 129억 개였고요. 5년 만에 최저치를 찍은 거거든요. 심지어 바이낸스에서는 3월 6일 하루 만에 출금 트랜지션이 1만 4천 건 이상 발생하면서 XRP가 대거 개인 지갑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세력이 앞에서는 대놓고 던지면서 가격을 떨구면은 누군가는 또 그 던지는 물량을 전부 받아가지고 조용히 자기 지갑으로 빼돌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겉으로 와 폭락이다 팔자 이러면서 개미들을 공포에 질리게 만들고 정작 자신들은 그 패닉 속에서 저렴해진 코인을 싹쓸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통 주식시장 용어로 이런 수법을 스프링 누르기라고 합니다.
용수철을 꾹 눌러가지고 탄성을 극한까지 끌어모았다가 한순간에 튕겨 올리는 것처럼 일부러 가격을 짓누르면서 물량을 모으는 행위인데요. 이번 XRP 폭락이 정확히 그런 과정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겉으로 추락이었지만 어쩌면 더 높이 상승하기 위한 몸풀기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아니, 기관들이 XRP ETF로 그렇게 돈을 많이 넣었다는데 근데 왜 가격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실 건데요. 저도 그 점이 가장 모순적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수치를 볼게요. 2025년 11월 중순 XRP 현물 ETF가 처음 출시되고 나서 연말까지 50일 동안 13억 달러, 무려 1.3조 원 정도가 XRP에 순유입됐었죠. 43거래일 연속으로 순유입 기록을 세우면서 이 비트코인 다음으로 역대 두 번째로 빠르게 10억 달러 돌파 ETF가 됐어요. 그리고 12월 한 달에만 기관들이 4억 8,300만 달러치를 매수했는데 같은 기간 비트코인 ETF에서는 10억 달러가 빠져나가고 이더리움 ETF도 5억 6천만 달러가 순유출됐거든요. 즉 미국 월가의 스마트머니들이 XRP를 미친듯이 매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가격은 어땠었죠? 1월 초 2.4달러까지 상승했다가 2월 말 1.35 달러까지 떨어졌다 보니까 고점 대비 44% 폭락한 겁니다. 이렇게 기관 돈은 들어오는데 가격은 폭락하는 이렇게 괴리가 생긴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해답은 ETF의 결제 구조랑 장외거래 OTC 방식에 있었습니다. 기관들이 ETF를 통해서 XRP를 매수하면은 그 실제 코인 매수는 거래소 주문창이 아니라 OTC 딜로 조용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큰 손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물량 확보하면서 또 동시에 겉으로 보이는 거래소 시장에선 선물 숏포션을 잔뜩 쌓고 가격을 누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ETF 자금 유입이라는 좋은 재료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가격은 즉각적인 반영이 안 되고 오히려 눌린 채로 흘러내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2월 한때 XRP 선물 시장에서 롱 포지션으로 베팅한 사람들 하루에 1억 5천만 달러치나 강제 청산당하는 일도 있었어요. 가격을 억지로 눌러대다 보니까 버티던 개미들의 레버리지 베팅이 줄줄이 청산되면서 더 큰 하락 압력이 됐었죠. 그리고 이렇게 1년의 작업 끝에 누가 가장 피해를 봤을까요? 바로 개인들, 이른바 약한 손들이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개인들이 견디다 못해서 투매했고요. 시장을 떠나버렸죠. 데이터를 보니까 2월 8일부터 2월 26일 일주일 이내 단타로 XRP를 들고 있던 투기적 보유자 비중이 74% 증발했고 거의 4분의 3에 달하는 개미 투자자가 손절을 하고 나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155일 이상 XRP를 쥐고 있던 장기 보유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폭락하는 와중에 오히려 1억 4,500만 개를 추가 매수해서 지갑에 담았습니다. 이런 분석에 따르면 단기 투기 세력은 대부분 떠나고 장기 홀더들의 비중이 늘어났다고 해요. 이거는 개미 털기가 완벽히 완료가 됐다는 신호로 읽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 저렴한 가격의 개인들 물량들 털어다가 고리나 기관들이 몽땅 가져간 그림이라는 거죠. 여기에 또 한 가지 재밌는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펀딩비라는 건데요. 선물 시장에서 롱과 숏 간의 자금 수수료를 주고받는 비율입니다. 이게 마이너스라는 거는 시장 참가자 대부분이 가격이 하락할 거야, 이렇게 숏 포지션을 걸었다는 뜻이고 2월 중순 바이낸스 XRP 펀딩비가 마이너스 0.028%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수치가 작년 4월 이후에 10개월 만에 최저치였고 시장 전체가 거의 베팅을 한 방향에 쏠려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때가 바닥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 지난 2025년 4월에도 펀딩비가 비슷하게 극단적인 마이너스 찍었을 때 XRP 가격은 약 1.6달러였는데요. 그 이후에 7월까지 세 달간 82% 폭등해서 3.65달러를 기록했거든요. 다들 하락한다에 걸었었지만 정작 시장은 거꾸로 상승을 해버리면서 하락에 베팅했던 사람들이 대거 털리게 된 겁니다. 숏 스퀴즈라고 하죠. 이번에도 세력들은 똑같은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XRP의 등을 돌리고 하락에 베팅하도록 유도를 한 다음에 시장이 뒤집힐 만한 준비들을 마친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가장 궁금한 건요. 이 세력은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정답은 뻔합니다. 더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겠죠.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지 감이 오실 겁니다. 제 생각에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이 눌러놓은 스프링을 슬슬 풀면서 2026년 하반기 폭발적인 상승 랠리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 XRP 시세를 봤을 때 1.3, 1.4달러 선에서 지루하게 가고 있죠. 워낙에 크게 당하다 보니까 이 개미들이 의욕을 잃고 거의 다 나가떨어진 상태입니다. 유통 물량도 거래소에서 바짝 말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세계 거래소 XRP 잔고가 5년 내 최저치고요. 13억 달러나 되는 ETF 물량은 전부 다 콜드월렛, 오프라인 지갑에 묶여 있어요. 시장에 풀린 물건들은 없는데 압축된 스프링은 한계치에 다다랐습니다. 이제는 작은 촉매제 하나만 있어도 상황은 급변할 수 있다는 사실. 예를 들어서 올해 하반기에 호주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AUDD가 리플 레저 위에서 본격적으로 굴러간다. 이것만 시작해도 실제 결제 수요가 리플 레저에서 발생하겠죠. 아니면 거시경제적으로 미국이 금리를 낮춘다거나 유동성을 푼다거나 어떤 긍정적인 신호가 오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 가격을 짓눌렀던 쇼 세력들이 버티지 못할 거고요. 한꺼번에 쇼 포지션 정리하면서 되갚는 현상, 즉 연쇄 쇼 스퀴즈가 올 수가 있다는 사실. 한번 불이 붙으면 물량이 없어가지고 호가창이 얇아진 시장을 순식간에 뚫고 나가겠죠. 일단 2달러 선만 강력하게 돌파해주면은 그동안 믿지 않았던 투자자들도 뒤늦게 따라 붙을 거고, 그러면 더 가파른 상승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연말까지 3달러, 심지어 4달러 이상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몰빵 투자보다는 분할 매수와 매도에 대해서, 그리고 현금 비중에 대해서 하나의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원칙 매매가 훨씬 더 안정적인 투자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몰빵보다는 분할 매수가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요. 그리고 시장이 좋지 않다라고 해서 한 방에 전부 다 매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분할 매도를 통해 가지고 현금 비중에 대해서 조금씩 확보해두는 이런 방법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비중에 대해서 조절을 해두시고요. 또 시장을 조금씩 길게 바라보면서 대응하는 원칙 매매를 활용해 보시면요. 이 투자 자체가 훨씬 더 편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께서 현금 비중을 들고 있는 상황을 답답하게 느끼시기도 합니다. 특히나 시장 좋을 때 이때 현금을 들고 있는 것 자체가 마치 손해를 보는 이런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반대로 시장이 하락할 때는 현금 가지고 있으면서도 막상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에 대해서 단순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하나의 종목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로 구성을 하는 것처럼 현금도 역시 하나의 전략적인 자산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 비중 같은 경우는 상승장에서 여유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또 하락장에서는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힘이 되어주는데, 그래서 시장 상황에 따라 가지고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제3의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훨씬 더 편하게 접근하실 수가 있겠죠. 결국 투자에서 중요한 건요. 항상 모든 돈들이 시장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가 아니라 언제든지 대응이 가능한 여유를 만들어 둘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랑 그리고 분할 매도까지도 이 현금 비중을 활용한 원칙 매매를 통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투자 습관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요. 이 4년 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했을 때랑 초창기 놀랍도록 똑같은 일들이 데자뷰처럼 벌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그때의 차트가 지금 리플의 다음 움직임들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면 믿어지시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소름 돋는 평행 이론에 대해서 쉽게 풀어드려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부분의 분들께서 전쟁 소식에 놀라서 패닉셀을 하셨었죠. 이 가격이 폭락하니까 덩달아 겁을 먹고 던지는 건데, 많은 분들께서 놓치는 핵심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공포에 질려가지고 팔아치웠을 때 정작 거대한 자금 세력들은 그 공포를 이용해서 저렴하게 매수를 한다는 사실. 다시 말씀드려서 시장이 혼란스러울 때 나타나는 특정한 패턴들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4년 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당일을 떠올려 볼게요. 전 세계 시장에 충격이 오면서 비트코인이 눈 깜짝할 사이에 9% 넘게 급락했었고요. 34,000달러 선까지 주저앉았습니다. XRP도 예외가 아니었었죠. 갑작스럽게 투자자들이 큰일 났다라면서 XRP를 마구 팔아치우는 이른바 패닉셀이 나왔었습니다. 이 자산 자체에 문제가 없었지만요. 전쟁이라는 외부 충격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던 투매 현상인 건데, 정확하게 4년 뒤 2026년 데자뷰랑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타격하는 군사작전, 이른바 에픽 퓨리 소식이 날아든 건데요. 문제가 뭐냐? 이 소식이 주말에 터졌었는데 이 전통 금융시장을 쉬는 날이라서 대응을 못했고 24시간 열려있는 암호화폐 시장만 그 충격을 몽땅 받아냈습니다. 그 결과로서 XRP 가격이 몇 시간 만에 1.4달러대 초반에서 1.27달러 정도까지 털썩 주저앉았고요. 이 대략 9에서 10%에 가까운 급락이었는데 딱 4년 전과 비슷한 폭으로 떨어진 겁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 두 전쟁 모두 다 XRP의 폭락의 원인은 XRP 자체의 문제가 아니었었고 철저하게 외부 거시경제, 지정학적인 충격이었다는 공통점도 존재합니다. 가격이 이렇게 수직 낙하할 때 기술적인 지표들도 일제히 경고음을 냈는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상대 강도지수 RSI라는 지표가 있는데 이 가격의 과열 정도를 보여주는 일종의 열 탐지기예요. 이 값이 확 떨어져가지고 30대 후반, 정확히 RSI 38 정도까지 내려갔다면 과매도 상태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너무 빨리 과도하게 팔렸다는 신호겠죠. 이번에 XRP의 일간 RSI가 딱 그 수준까지 곤두박질 쳤고요. 주간 RSI도 거의 비슷하게 38 근처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사실 2022년 전쟁 때도 비슷했는데요. 이렇게 RSI 과매도 자체가 시장이 바닥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거든요. 게다가 XRP 네트워크에서 기록된 실현 손실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에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고 팔아치운 XRP가 9억 800만 XRP에 달했었는데 9억 개 넘는 XRP가 손실을 감수하고 시장에 나왔다라는 거. 이거는 시장의 투자자들이 에라 모르겠다라면서 그냥 항복을 해버린 상황이겠죠.
즉 항복 매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참고로 2022년 하반기 암호화폐 약세장 때 XRP 실현 손실이 19억 3천만 개까지 기록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결국에 거대한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었죠. 역사적으로 이렇게 큰 손실을 감수한 투매가 나온 직후에는 오히려 세력들이 물량을 줍고 또 가격이 급하게 반등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2022년 당시에 전쟁 충격 직후에 XRP 가격이 바닥 찍고 다시 8개월 동안 114% 정도 상승하는 이 V자 상승 랠리를 보여줬었는데요. 공포에 매도한 사람들은 손실을 봤었지만요. 또 그 물량을 받아간 스마트머니, 즉 머리 좋은 큰손 투자자들은 큰 수익을 거둔 셈이겠죠. 그렇다면 2026년 지금으로 다시 돌아오면 어떨까요? 정말 놀라운 건요. 지금 XRP 차트가 지난 2022년 당시랑 똑 닮은 프랙탈, 이 데칼코마니 같은 패턴들을 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패닉셀 이후에 RSI 과매도 떴고 그리고 V자 급반등 조짐 보이면서 롤러코스터식 횡보를 보여주는 이 순서까지도 판박이처럼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로 소름이 돋을 정도인데요. 이 차트를 겹쳐보면 마치 복사를 해놓은 것 같은 흐름들이 보입니다. 물론 이번에도 그러면 똑같이 크게 오르는 거냐 이런 의문이 드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궁금한 거는 대체 누가 이렇게 시장을 뒤흔드는가일 거겠죠. 데이터를 살펴봤을 때 정체를 조금은 알 수가 있습니다. 2026년 1월부터 최근까지 XRP 고래들이 거래소로 보낸 물량 누적 38억 개 정도가 되는데요. 이 고래들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많은 코인을 가진 큰손들이죠. 이들이 자기 지갑에서 바이낸스 같은 중앙화 거래소로 XRP를 완창 보낸다는 것은 언제든지 매도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태로서 불안감이 커진 2월 말 한 주 동안에만 4억 7,200만 XRP, 달러로 쳤을 때 6억 5천만 달러 규모가 거래소로 확 밀려들었어요. 2026년 들어가지고 가장 큰 주간 유입량이었다고 하는데 이런 움직임들이 의미하는 바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매도할 물량들에서 여기 쌓아놨다. 즉 매도 대기 물량이 산더미처럼 쌓였다는 뜻이겠습니다. 그러니까 XRP 가격이 조금만 올라가도 이 물량들이 쏟아지게 되면서 상승을 누르는 거겠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차트 보시면서 왜 자꾸 1.4달러 근처에서 막히냐 궁금하셨다면은 이 38억 개 정도의 매도 대기 폭탄이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진 않아요. 시장에는 또 다른 거대한 세력이 존재하는데요. 이 똑같은 시기에 정반대의 방향으로 움직인 자금 흐름들이 포착이 됐고요. 바로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이나 콜드 월렛으로 빠져나간 XRP 물량입니다. 이번에 딱 하루 동안에만 7억 3,800만 달러치 XRP가 거래소로 빠져나갔고요. 우리 돈으로 따져봤을 때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물량들이 하루 만에 거래소 밖으로 사라진 겁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누군가가 나는 이제 XRP를 팔지 않고 중장기 보관할 거야. 이러면서 XRP를 대량으로 인출했다는 얘기겠습니다. 거래소에 있으면 언제든지 팔 수 있겠지만요. 콜드 월렛 같은 데 넣으면 당장 매도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다 보니까 더욱더 재밌는 거는 한 번에 수억 개 이상 XRP를 들고 있는 초대형 고래 그룹들 3월 초 이틀 동안 13억 개의 XRP를 시장에서 쓸어 담았습니다. 그리고 3월 5일 이후에도 추가로 1억 4천만 개 이상을 계속 사들였는데요. 그 여파로서 전 세계 15개 주요 거래소에 남은 XRP 예치량이 약 129억 개 정도 수준이 됐는데 이거는 2021년 5월 이후의 최저치입니다. 심지어 바이낸스 한 곳에서 3월 6일 하루 출금 트랜잭션만 14,000건이 넘게 쏟아졌습니다. 정리드리자면 현재 XRP 시장에서는 엄청난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 공포에 질린 개미들이 오래 들고 있던 걸 포기한 사람들이 던진 물량들을 스마트머니로 불리는 최상위 고래들 거의 1.3달러 부근에서 미친듯이 받아가지고 자기 지갑으로 옮기는 중이란 얘기입니다. 지난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에는 모두 겁먹고 던지기만 했었다면은 이번 2026년 미국 이란 전쟁 위기 때는 오히려 큰 손들이 떨어지면 죽겠다 이러면서 달려드는 모습들이 훨씬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아마도 현물 ETF 같은 제도권 자금 유입 통로가 이미 열려있다 보니까 이런 기관급 자금들이 적극적으로 할인 매수에 가담한 결과로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단기 매도 세력이랑 장기 매집 세력이 정면 충돌을 하면서 XRP 가격 자체가 급락은 안 하고 버텨주고 있지만요. 또 그렇다고 크게 오르지도 않는 이 롤러코스터식 행보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XRP 1.34달러 정도 구간에서 굉장히 많은 매수세가 숨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시더라도 200주 이동평균선이라는 이 장기 지지선이 이 근처에 자리 잡고 있고요. 온체인 자료를 분석해 보시면 이 가격대에서 약 12억 8천만 달러 규모의 XRP가 과거에 매집되어 있기도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큰손들이 평균 매입 단가로 삼은 구력이 바로 여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력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걸 지켜야지만 자기들도 손해를 안 보겠죠. 실제로 2월 말 급락했을 때도 1.34달러 부근까지 하락을 했다가 긴 꼬리 달고 다시 튀어오르는 모습들이 여러 번 연출된 바가 있습니다. 세력들이 결사적으로 방어하고 있다는 뜻인 건데, 만약에 또 다른 악재가 터져가지고 1.34달러 선이 힘없이 무너진다면은 장기 상승 추세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1.1달러 선까지도 단번에 후퇴할 위험이 있다. 이렇게도 보여지고 있는데요. 물론 그건 최악의 경우고, 다행히 지금까지는 1.34달러 방어선이 철벽처럼 유지되어 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위로 향할 때 어디서 막힐지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겠죠. 지금 XRP가 본격적인 상승을 하려면은 넘어야 될 산들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단기 저항선 1.43에서 1.44달러 부근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XRP가 반등하려고 할 때마다 이런 구간들에서 매물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주춤했거든요. 아무래도 단타 치던 이들이 여기쯤 오면 수익 실현하자 이렇게 약속이나 한 것처럼 매도하는 바람에 거래량이 뚝 떨어졌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중기 목표는 1.55달러입니다. 왜 1.55달러가 중요하냐? 이 많은 차티스트들이 여기만 넘으면 추세가 완전히 전환된다.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에그리 크립토 측에서도 1.55달러 이상에서 일봉 마감한다. 그럼 지금까지 이어져오던 단기 하락 추세가 완전히 무효화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만 돼준다면 1.6달러, 나가서 1.8달러까지도 매물대가 별로 없는 진공 구간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빠르게 XRP의 급등 슈팅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봤을 때 2달러 돌파, 또 새로운 상승 사이클 시작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셔야 될 궁금증이 있을 겁니다. 아니 비트코인도 다시 상승하고 금값도 치솟고 있는데 왜 XRP는 이 모양인가? 뭐 이런 거겠죠. 사실 이번 이란 사태 때 자산들 반응이 제각각이었는데 비트 초반에 뚝 떨어졌다가 며칠 만에 7만 1000달러 돌파하면서 8% 이상 강하게 반등했어요. 지난 2022년 전쟁 때는 비트코인이 취약성을 보였었지만요. 지금은 달라졌죠. 이유가 뭐냐? 2024년 당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되면서 기관 자금이 든든히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고, 위기 때마다 디지털 금이라는 이미지가 생겨났기 때문에 실제 금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번에 순식간에 온스당 5,000달러 넘어섰었죠. 역사상 처음 보는 폭등이죠. 전통적인 궁극의 안전자산 위상을 과시했다라는 거고, 나스닥 같은 미국 증시도 처음에는 움찔했다가 이내 하락폭 만회하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4월달 접어들게 되면 판을 흔들 만한 결정적인 이벤트 하나가 다가옵니다. 바로 워싱턴에서 논의 중에 있는 디지털 자산 명확성 법안, 일명 클래리티 액트인데요. 이게 XRP한테 왜 중요하냐? 이 법이 통과만 되면 XRP를 더 이상 증권이 아니라 상품으로 공식적인 분류가 가능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규제 불확실성 싹 사라지면서 미국의 은행들이 합법적으로 XRP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XRP의 수갑을 풀어주면서 엄청난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문제는 전통 금융권, 특히 미국 은행협회 ABA를 비롯한 은행들이 이 법안에 반대하면서 로비를 강력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특히나 스테이블코인 관련해가지고 이자 지급을 허용할지 말지를 두고 은행들이 강렬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분위기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XRP의 대표주자죠. 리플사의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는 최근 인터뷰 통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국 상원도 곧 의견을 좁혀가지고 2026년 4월 안에 법안이 통과될 확률 무려 80에서 90%에 달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아주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는데, 심지어 트럼프 측에서도 말했습니다. 미국이 암호화폐의 중심자가 되어야 되고 이 법 통과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만약에 갈리앙하우스 말대로 4월 안에 클래리티 액트가 상원을 통과한다. 아까 말씀드린 시장의 판도는 단박에 뒤집힐 수 있는 거고, 전쟁, 악재네, 본전 매물이네, 이런 것들 한 방에 정리가 될 거예요. 왜냐면 이제 XRP가 미국에서도 공인받은 디지털 자산이 되면서 큰손 기관들이 합법적으로 투자하고 또 사용까지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게만 되어준다면은 가볍게 1.55달러 돌파하고 2달러, 심지어 XRP 3달러까지도 가격 재평가가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호재라는 뜻이겠습니다. 이 코인 시장에서 가장 먼저 공부하셔야 되는 거는 차트나 기법보다도요, 내 투자 심리랑 멘탈을 관리하는 투자 심법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코인 시장 공부한다고 하면 대부분 차트 분석, 여러 가지 매매 기법들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물론 이런 것들 공부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겠지만요, 이것보다 더 먼저 준비하셔야 되는 것이 바로 투자 심리랑 멘탈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작을 하면은 누구나 욕심이 커지기 쉽습니다. 상승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계획했던 매도를 미루게 되고,
또 결국에 팔지 못한 채로 다시 한번 하락을 맞이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반대로 시장이 하락을 하기 시작하면은 갑자기 겁이 나기 시작하고 계획했던 매수 타점이어도 쉽게 매수를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곤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요, 시장 상승할 때 욕심에 밀리지 않고 멘탈을 만드는 거고, 시장이 하락할 때는 불안감에 움츠러들기보다는 내가 미리 계획해뒀던 이런 대응들을 차분하게 실행할 수 있는 이런 투자 시법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어가지고 상승장인 경우에 내가 계획했던 매도 타점에서 분할 매도를 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나가고, 반대로 하락장에서는 조금 더 낮을 때 샀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항상 생각했던 분할 매수 구간을 미리 정해두고 그 기준을 지켜나가려는 매매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투자 신법이 어느 정도 자리 잡기 시작을 하면요, 신기하게도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이 같은 상승과 같은 하락이 나온다라고 할지라도 이전처럼 흔들리기보다는 조금 더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거고, 결국에 코인 시장에서 오랜 시간 살아남는 사람들, 이 특별한 기법을 가진 사람들보다도요, 자신의 심리를 잘 관리하면서 계획을 지켜나가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투자에서 가장 먼저 단단하게 만드셔야 되는 건요, 차트 실력이 아니라 내 투자 멘탈과 심리 관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안내드리는 리플 단기 종합방에서도 무리하게 길게만 보는 방법보다는요, 현실적으로 적당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을 활용을 하면서 비중도 조절하고 또 팔아야 내 돈으로 만드는 이유도 또한 결국에 매도에 대한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고요. 시장이 재밌어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시장이 안 좋을 때 얼마 오르면 팔아야지라고 계획은 하시지만요, 상승장이 찾아오면 매도에 대한 계획들은 이 사람의 투자 심리입니다. 매번 강조드리는 것처럼 팔아야 내 돈이라는 것들을 잊지 마시고요. 무리한 몰빵보다는 비중 조절해서 나만의 시장을 만들어 가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